이제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생이 35%가 줄었어? 그럼 기존의 학군지는 더 강해지고 애매한 학군지들이 망하겠네. 은퇴 이후의 고령층에게 이 자율환경은 2030에게보다는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2030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뼈아픈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미래, 바로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너나 할 것 없이 국가기관, 전문가들, 나아가 유튜버들조차 우리나라의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오분임장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채널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짚고 바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 인사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혼인 건수를 보면 2017년 26만 4천여 건의 혼인 건수가 2022년 작년에는 19만 1,600건으로 거의 7만여 건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비혼 출산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5년 1.24명으로 단기 고점을 찍은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OECD 출산율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암울한 건 내년엔 이 출산율이 0.7명으로 2025년에는 0.61명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결혼도 하기 싫은, 출산도 하기 싫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4개의 인사이트를 통해 저의 의견을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빠질 수 없는 단골 주제는 소형 현호 현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매수, 주택에 거주하는 기본 단위를 보면 인구 숫자가 아니라 세대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2017년도부터의 세대수 증감을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최근의 세대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격이 꺾인 2022년 그리고 2023년인 올해에도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구는 줄더라도 주택에 거주하는 주체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3, 4인 위주였던 가구에서 이제는 1, 2인 위주의 가구로 재편됨에 따라 당연히 대형, 중형 위주의 아파트보다는 중소형, 소형 위주의 아파트가 선호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집을 좋아합니다. 그게 본능이고요. 하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과거 대비 비싸지고 있고 소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결혼도 출산도 안 한 사람들에겐 더 많은 돈을 주고 무리해서 중형, 중대형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평형 아파트는 이제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소형 평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겠는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만약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높아 여유롭다면 상대적으로 소형보단 큰 평형의 주택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큰 집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역세권 선호 현상이 짙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세권은 더 선호되는 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역세권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나요? 일자리, 상권, 학군지 등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지하철이 가깝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이 역세권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결혼할 생각이 없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30, 40대 젊은 회사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수도권의 대표적 일자리 권역인 강남, 여의도, 광화문, 가산구로, 마곡,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일자리까지의 손쉬운 접근입니다. 어차피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고 상권은 역 인근에 자리 잡은 마트, 편의점, 적당한 유흥시설, 최소한의 병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학원가요? 어차피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학군이나 학원가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학군의 존재가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그들도 알지만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면서 학권도 갖춘 집은 너무나도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 권역으로 출퇴근이 편한 역세권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역세권이면서 재건축이라면 그 프리미엄은 더 강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층은 몸테크를 견딜 정도의 체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투자에서 아주 어려운 난이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많은 정보와 강의들을 통해서요. 결국 역세권이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들 혹은 재개발 사업성이 높은 빌라 지역은 그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학군지가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2010년 전국의 중고생은 423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2년 작년 기준으로 276만 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략 35% 정도 감소한 거죠.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전국의 중고생이 35%가 줄었어? 그럼 기존의 학군지는 더 강해지고 애매한 학군지들이 망하겠네?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매한 학군지들이 힘들어지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국구 학군지 안에서도 꽤 많은 지각 변동이 있겠는데? 라고 말이죠.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대치동이 13,829명에서 8,953명으로 35% 감소하고요. 목동이 19,930명에서 11,955명으로 40% 감소, 중계동이 16,258명에서 9,238명으로 4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학군지 3대장이 바로 대치동, 목동, 중계동인데 이 학군 3대장들도 30-40%대의 중고생이 감소했다는 거죠. 여기서 쪼개지는 생각들을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면요. 기존 학군지 내에서도 역에서 먼 곳은 가격이 더 떨어지겠네? 기존 학군지 내에서도 선호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아파트는 더 떨어지겠네? 기존 학군지 내에서도 상대적 외곽에 위치한 학원들은 학생이 부족해서 망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일 겁니다. 물론 이건 기존 학군지의 쪼그라듦을 의미하는 거지만요. 그것보다 기존 학군지 내에서도 대장급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은 더욱더 그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결론을 내리자면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의 학군지 외에 애매한 학군지들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발생하면서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내에서도 파이가 줄어들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소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사이트는 실버 인프라가 더욱 프리미엄을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자면 노인, 고령층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가치, 즉 프리미엄이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더욱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고령층 선호 인프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자연환경, 병원, 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입지를 따질 때 자연환경을 분명 따지긴 합니다만 그 중요도가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나 일자리, 학군에 비해서는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환경은 앞으로 그 가치가 더 커질 겁니다. 특히 고령층에게요. 물론 2030도 집 주변에 넓은 공원이 있으면 좋죠. 2030도 거실에서 한강이나 해운대가 보이면 좋아하고요. 2030도 뒷산에 맑고 시원한 공기가 집에 들이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게 필수는 아니죠. 반대로 은퇴를 바라보는 혹은 은퇴 이후의 고령층에게 이 자연환경은 2030에게보다는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2030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보기 좋고 머물기 좋으며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2030이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자주 아픕니까? 2030이 대형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나요? 흔치 않죠. 그들은 가끔 동네 정형외과나 내과에 가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다르죠. 그냥 우리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60대 이후부터는 정말 자주 다치시고 지병이라 부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당뇨, 고혈압처럼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들 혹은 암과 같이 무거운 질병도 언제나 고령층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고령층에겐 큰 병원이 인근에 필요하다고요. 밥 먹듯이 병원 가야 되는데 매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병원 가는 게 점점 버거워질 겁니다. 게다가 이런 대형 병원을 찾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겠죠. 인구 고령화가 계속 심해질 테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대형 병원, 대학병원 이런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은 2030과 고령층 모두 선호하는 인프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몰이라는 건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이 몰에서 더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쇼핑을 넘어서 식사를 해결하고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강습을 들으면서 내적, 외적 소양을 쌓는 등 사실 집 주변에 큰 몰 하나만 있으면 그곳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졌죠. 이건 연령을 불문하고 점점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결혼도 거부하고 출산도 거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급격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이민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생산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고 여건만 나아진다면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희망회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다가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게 부동산의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4가지 소형선호, 역세권 선호, 학군지 양극화, 자연환경, 병원, 몰 등의 프리미엄 증가 이렇게 4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